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오늘 날씨도 좀 쌀쌀합니다. 근데 온도에 비해서 체감 온도가 더욱더 낮은데요. 정말 일도 많고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줄줄이 있었던 201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의 첫 번째 월요일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은 낮지 않은데 체감 온도는 상당히 낮다. 이것은 어쩌면 2017년을 잘 나타내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소한 올해 한 해 여러분들 진짜 정리 잘 하시는 시작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시작은 정리부터 시작된다는 말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 찾아뵙는 두 분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시 47분 그러니까 자정이 넘기고 12시 47분에 슈퍼문이 떴다지요. 올 들어서 가장 큰 달이었답니다. 근데 슈퍼문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소원을 빌었을 텐데 이번 한 주는 내 소원을 비는 것보다는 남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종근입니다. 서양호 소장님 좀 배우세요. 네, 중문정치연구소 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는 12월에 묻혀서 12월이 슬쩍 시작됐는데 이번 주 12월의 둘째 주입니다. 벌써. 차분히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12월 맞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입니다. 야, 근데 있잖아요. 어제 슈퍼문이 떴군요. 근데 지금 한반도 상황을 볼 땐 슈퍼문이 아니라 슈퍼맨이 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 말 한마디. 이종우 실장님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정치인 반수 그러니까 정치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통칭 복수입니다. 정치인들. 왜 안 하던 거라고 그러세요? 국회의원들 모두. 당황하고 있어, 지금. 예, 정치인들 모두 한 목소리로. 예. 이럴 때 또 한 목소리예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여기에 세비는 월급이죠. 국회의원 월급. 세비 인상 담합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신전심으로 이 마음을 전했는데 사실 뭐 2.6% 인상 그렇게 많이 인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6년 동안 동결했잖아요. 근데 다른 문제는 그렇게 이견이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 문제만큼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자. 성과연봉제 도입 다 됐잖아요. 다른 그 조직에 그래갖고 막말하는 사람 세비 깎고. 뭐. 퇴출도 가능해요? 퇴출 가능하고. 퇴출 2년마다 한 번씩 뭐 퇴출하고 말이죠. 아니면 법안 발의 창의성 있고 공익성 있고 거의 또 법안 발의한 사람들 점수 주고 해서 연말마다 성과연봉제로 도입을 해갖고 세비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그러고요. 왜 8급짜리 슬그머니 하나 더 자리 늘린 거 그것도 있잖아요. 인턴 자르고 8급 보좌관 그거 저는 이 공무원들 증원 안 된다고 하죠. 보좌관들도 공무원이에요. 맞아요. 한번 그렇게 하면 계속 그 월급 나가야 돼요. 근데 논리상은 안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세비 인상 그 보좌진 증언이 문제겠습니까? 일만 잘하면 되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정치 혐오를 부추기거나 반정치를 이렇게 퍼뜨리는 일은 보수에서 이제 그만해야죠. 이제 앞으로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준비한 얘기는 국정원 개혁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이 하신 말인데요. 한국당이 국정원 개혁안에 느닷없이 좌파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색깔론 공세인데요. 적폐로 내몰리고
원내대표 선거가 친홍 비용의 막장 개파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위기 상황인가 봅니다. 이럴 때 꺼내드는 것이 좌우 대결이란 지긋지긋한 색깔론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 좌파 색깔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국정원은 보수의 전유물인 안보를 지키는커녕 국정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 사금고 역할로 전락시킨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 그 보수 우파의 그 전직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안보를 해치기 위해서 국정원을 해체한다. 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 이제라도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국정원을 선거와 정치에 개입시킨 과거를 반성하면서 국가 안전보장에 힘쓰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오히려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넘기게 됐다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조간신문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지지율 믿는 여당, 의석수 믿는 야당, 선진화법도 소용없다. 아주 그냥 핵심을 팍 찔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구 실장님부터. 근데 이제 이 선진화법 때문에 2014년부터 3년 동안은 시한을 지켰잖아요. 그때는 여대 야소였으니까요. 그건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여대 야소였기 때문에 그렇지. 여대 야소였기 때문에 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한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야당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해. 바로 정부안이 그냥 그렇죠. 부의가 통과가 돼갖고 되게 생겼으니까. 이 과반수가 넘으니까 과반수가 넘으면 여대 야소에서 과반수가 넘으면 통과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소야대니까 이 과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한이 안 지켜질 상황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양쪽 다 뭐 지금 책임이 있지만 누가 더 책임이 있을까요? 누가 더 급할까요? 선진화법에서는 야당이 급하지만 지금 여소야대니까 여당이 급해요. 그 시한을 지킨다 못 지킨다는 야당은 지금 급할 게 없어요. 왜? 지금 어차피 우리가 야대인데 다 합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은 절박했어야 됐다. 어느 쪽이 더 절박해야 되니까 이건 어차피 협상이거든요. 협상이란 건 서로 뭔가를 내야 되는데 야당은 절박한 게 없고 이번엔 여당이 절박하다. 그러면 여당이 너무 지금 사실 안이하게 접근한 게 아니냐. 어차피 지금 판은 이렇게 되는 걸 뻔한데 그 점을 사실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는 거죠. 네, 사연 소장님. 네, 하늘 아래 살면서 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 이종우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른 참 새삼스럽게 느끼는데요. 저는 뭐 야당의 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가 사실은 법률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이 어제 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마청인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의 미숙을 비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 증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이거 모두 일자리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기초연금 20만 원,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5세 아동까지 수당을 월 10만 원 지원하는 시기를 여당은 내년 상반기 하자고 하는데 야당 하반기로 늦추자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일자리하고 복지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저는 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을 내걸겠지만 자칫 지나친 예산 싸움으로 무능한 야당을 심판하자고 하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거 좀 명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야당은 잃을 게 없어요. 솔직히 지금 지지율로 보면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차범위 내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정당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히 갈 때까지 가도 잃을 게 없다라는 분석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근데 뭐 어쨌든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예산 조금 전에 우리가 하태경 최고위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공무원 증원 문제는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사기업들 혹은 사적 경제 영역에 정부 돈을 보탠다라는 입장에서 이거는
뭐 최초다. 이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종우 시장님. 자, 아까 소장님 말씀에 사실은 조금 반박을 좀 하고 싶었던 게 문재인 이름만 들어가면 무조건 반대다. 이 대목은 사실 좀 수정돼야 될 게 이겁니다. 바로 이 최저임금 예산 문제인데요. 자, 최저임금을 지금 올리잖아요. 16.9%인가요? %인가요? 올렸어요. 그러면 너무나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당장 경비직 1만 명이 실직된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 추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13만 원씩. 자, 핵심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거를 계속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부가 지속 가능하게 각 그 사기업에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입니다. 시장 경제예요. 그런데 이 개별 기업들한테 13만 원씩 지금 정부가 돈을 낸다. 어떻게 임금을 정부가 돈을 내면 이거 다 공무원들 되는 건가요? 정부가 돈을 내면 다 공무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일단 1년 시행해라. 그다음에 1년 이내로 한번 시험하고 보자라는 건데 이 정부 여당은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건 이제 연착륙 시키자.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자.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이걸 지속 가능하게 못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지속 가능하게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니까 이게 뭐 경제 상황 따라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문재인 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시장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사연 소장. 네, 최저임금 최소한 1만 원은 돼야 된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사양산업으로 도태돼야 한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지난 3월에 홍준표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그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했던 대목입니다. 지난 대선의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만 2022년에 1만 원 인상이고 나머지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나머지 후보들은 다 2020년까지 1만 원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가 지난 대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쟁점이 그것의 첫 출발점을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것인가인데 대기업들은 뭐 사내 보유금이 많으니까 가능하지만 문제는 중소기업 그것도 30인 미만의 사업자. 네,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월 12만 원씩 지원을 해보고 나서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라든가 5인 미만 영세한 그 중소기업과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폭넓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의 답을 내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조건 되고 반대하는 것은 뭐 능사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얘기는 뭐 좀 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다 이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친홍 대 비홍의 대결 구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두 분이 홍준표 대표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구 실장님. 기분 좋죠. 기분 좋죠. 기분 좋죠. 저도 그거 보고서 기분 되게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박친이라는 이름 뭐 넓게는 이제 친노도 있지만 친노는 좀 팬클럽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였고 친이 친박으로 넘어서면서 이게 완전히 개파의 이름이 하나의 어떤 이름 성을 갖고 하는 친소 관계로 그 개파 이름이 정해진 게 그때부터거든요. 근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주류 대 비주류 이런 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 당 지도부나 혹은 그 당의 그 이 유력한 대권 후보가 주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비주류. 원내대표 선거는 주로 주류 대 비주류의 어떤 싸움이었죠. 그러면 친홍 대 비홍을 사실은 주류 대 비주류라고 하면 되는데 친홍 대 비홍이라고 한다면 당내 유력한 어쨌든 그 이 뭐랄까요 당내 유력한 주자 내지는 앞으로 뭐 대권 후보가 될 주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준표 대표로서는 손해 볼 게 없죠. 친홍 대 비홍.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뭐 친홍 대 비홍 그러니까 홍준표 이름이 들어가서 기분은 당장 좋을 것 같지만 선거 전략으로 대단히 위험하다. 홍준표 대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 대표로서 이번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잘 이끌어서 국민들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작품성과 흥행성에서 모두 참패하고 있습니다. 보수 혁신을 위한 친박 청산과 새로운 보수의 가치라는 작품성도 없고 새로운 보수의 인물을 키워내는 흥행성에도 참패한 거죠. 이거 아마 대표의 정치적 부담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가 친박 심판이라는 구도로 갔으면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다 모여라라고 단순한 구도였는데 그 홍준표 대표의 대선 시절부터의 막말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비용계 중도 중립적인 의원들이 이탈해서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 한선교, 조경태, 이주영 의원까지 비용계로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친박계가 홍문종 의원이 아닌 비용계 중립의원들을 후보로 내세워서 연대한다라면 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한 치 앞도 모르게 진행될 수 있다. 만약에 그래서 비용계 원내대표가 탄생된다면 아마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그 비용계를 민 친박계 의원들이 아닐까. 홍준표 리더십은 곧장 레임덕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세요? 사실 동의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마지못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뭐 어차피 그 정치 공학적인 어떤 분석이니까 이것은 이념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좀 다른 게 그 부분에 그 안에서 어차피 지금 그 홍준표 대표가 이걸 키운 거, 그러니까 물론 김성태 의원을 노골적으로 미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김성태 의원은 아니라고요. 지금 큰일 났죠. 지금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머지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 전에 담합할 가능성은 없고요. 홍문종 의원과 그다음에 유기준 의원이 서로 한 사람 나가고 그다음에 조경태, 한성교, 이주영 의원 측에서 한 사람 나가고 해서 세 사람 정도로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까지 합쳐서 세 사람 정도로 지금 정리되고 그다음에 결선 투표가 될 가능성.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 대목에서는. 그런데 이 구도를 실제로 만든 사람이 홍준표 대표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또 이주영 의원을 가만히 있는 이주영 의원을 뭐 이름 갖고 이제 뭐 시비를 건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홍판표를 홍준표로 바꾼 게 본인이다 뭐 이거죠. 본인이 아니라 다른 이주영 의원이 이주영 의원이 권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만큼 이주영 의원한테 두렵다? 이주영 의원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도리어 그것이 이주영 의원한테 동조표가 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3수째니까. 원내대표 세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고는 했는데 관심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도리어. 근데 이게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112 사태 때 여기 원내대표 원래 보수가 12.12를 좋아해요. 아니거든요. 15일 날 원래 정우택 대표가 하려고 그랬고 홍준표 대표가 5일 날 하자고 그래서 절충안이 된 거예요. 중간으로. 12일 날인데 그러면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른정당하고도 이게 또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동안 친홍계 후보인 김성태 의원이 당선된다면 사실 친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더 속도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친박계 후보가 된다면 저는 바른정당에 대한 통합의 명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의 당선을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당대표이면서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바로 보수의 주도권들을 친홍 즉 비박계들이 장악하기 위한 홍준표 대표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그 친박계 후보가 지금 당선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그렇다면 중도계 의원들이 좀 더 유력해 보이고 중도계 의원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홍준표 대표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은 없거든요. 김성태 의원이 만약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의총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서청원 의원이라든지 혹은 그 최경환 의원에 대한 의총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서 중도계 의원이 만약 된다 그러면 사실상 홍준표 대표의 드라이브에 좀 이 시간이 많이 이렇게 좀 지연이 될 거다. 그럼 그 정도의 어떤 차이지 이게 결정적으로 무슨 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지금 바른정당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국민의당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국민의당은 지금 통합을 두고서 엄청나게 지금 사실 좀 듣기 민망한 소리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차영호 씨? 그렇죠. 특히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일부 의원들이 한 번 더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경우에 현재
자유한국당이 116석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121석인데 맞습니다. 하반기 국회의장에서 원내 일당이 자유한국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그 국민의당 일부 호남계 의원들과 흡수하든 통합하든 우리도 의원들과 함께 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움직임이 오히려 국민의당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안철수 그 대표와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호남계 의원들 사이에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필연적으로 국민의당까지도 여진이 이어져서 국민의당이 현재는 한 지붕 두 가족이지만 따로따로 심리적 분당을 넘어선 실질적 분당 사태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산안이 아마 저는 또 이렇게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예산안이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12월 2일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뭐 거의 한 월말 그러니까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될 때 여당이 절박감을 느낄 거예요. 과반수에 대한 이게 여서야대가 쉽게 이렇게 타협되는 게 아니겠구나. 그렇다면 사실 국민의당의 이 지금은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당은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지만 이번 예산안의 어떤 그 과정 그 힘든 어떤 과정을 겪은 다음엔 훨씬 더 유연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에서 일부가 민주당에 합당이 되고 나머지가 바른정당의 또 나머지와 합당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연쇄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끝으로 간단하게 한마디씩 듣고 가죠.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20만 명 이상이 청원할 경우엔 공식 답변 준다 이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명감인 것 같아요. 이종구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한풀이 게시판으로 지금 사실 전락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최근에 그 마마라고 해서 그 엠넷이 주최하는 굉장히 큰 그 한류 그 페스티벌이 있죠. 거기에 자신들이 이 지지하는 아이돌이 전 부문을 석권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마마라는 걸 폐지하는 청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청원이 만약 그 팬이 20만이 되거든요. 20만이 됐다 그랬을 때 청와대에서 어떤 대답을 내놔야 되냐. 또 대답을 내놓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사법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른 쟁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답변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해소가 되느냐. 그러니까 옛날 신문고 시절에 북 두드리기 하는 그 정도. 물론 그것이 사실은 뭐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우 소장님. 예, 대의제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의하기보다 또 다른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뜻과 반대하는 정치 행위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것들이 많이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촛불 집회 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적 탄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정치적 타결하면서 개헌 얘기까지 거래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돼서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아마 전 대의제와 직접민주제가 서로가 보완해 나가면서 상호 경쟁하는 그런 좋은 친구, 파트너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보완할 점은 좀 보완해가면서 잘 순기능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하는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적 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8시 39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12월을 맞은 지 첫 번째 되는 월요일이죠.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즘은 교통량도 많고요. 사고 소식도 많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대교 쪽으로 성동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입니다. 사고 여파 도해지면서 노원교에서 성동교 구간으로 정체인데요. 45분 이상 소요됩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 탄천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20분가량 소요되고 있고요. 나란히 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서울산 부근인데요. 38km 지점이고요. 대형 화물차 부딪히는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현재 3차로 이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고요. 도심 진입하는데 판교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러시아 월드컵 조추첨 결과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신태용 감독이 조추첨 끝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 최상도 최악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이 러시아 월드컵 조추첨에서 우리가 이 독일, 스웨덴, 멕시코하고 함께 F조로 편성이 됐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신태용 감독, 이 최상의 조편성은 아닌데 최악의 조편성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을 했습니다. 이 독일은 버거운 상대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고요. 이 반면에 이 스웨덴하고 멕시코는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 조별리그 1차전을 승리하면 16강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태용 감독은 지난해 리우올림픽에서 8강에 오를 때 독일하고 3대3 무승부, 멕시코를 1대0으로 이겼고요. 이 올림픽 직전에 열렸던 평가전에서는 이 스웨덴을 3대2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근데 독일이 지난대회 우승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 멕시코도 북중미 강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 스웨덴은 지금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FIFA 랭킹은 또 상당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한 이 독일 현재 FIFA 랭킹 1위거든요. 근데 단순히 뭐 이 FIFA 랭킹 1위다, 세계 최강이다 이런 걸 넘어서 현 시기에 이 세계 축구를 지배하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스페인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승하면서 이 스페인식의 패싱 게임인 티키타카가 전 세계를 휩쓸었거든요. 네. 이 티키타카 열풍을 잠재운 것이 바로 레브 감독이 이끄는 현 독일 대표팀이고요. 이 레브 감독이 차범근 해설위원과도 인연이 많거든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중계방송에서 이제 캐스터가 차범근 위원에게 레브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차범근 감독이 간단하게 이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내 백업 멤버였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고요. 예. 레브 감독의 이 독일 대표팀은 지금 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북중미 최종 예선 1위로 올라왔는데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맞붙어도 크게 밀리지 않는 팀인데 유난히도 월드컵에서는 이렇게 이 실력 발휘가 되질 않았고요. 스웨덴은 이 플레이오프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본선에 합류했는데 이 세계적인 선수인 질라타를 중심으로 한 베테랑 선수들을 은퇴시키고 세대 교체를 단행한 팀입니다. 어쨌든 잘해야 되는데 우리 대표팀의 기둥인 손흥민 선수 금요일 경기에서 시즌 5골 기록했죠. 예,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지난 금요일 왓포드전에서 리그 3호 골이자 시즌 5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이 토트넘을 패배해서 구한 골이었거든요. 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피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유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예. 유영 선수가 그런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다 그러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이 어제 열렸거든요. 예, 유영 선수가 여자 싱글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김연아 이후에 최고 점수인 197.56점을 기록해서 관계자들을 좀 흥분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유영 선수는 나이 제한 때문에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가 없거든요. 예. 자, 올림픽은 만 16세 이상 선수가 참가하는데 유영 선수가 올해 만 13세 중학생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유영 선수의 무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예. 어제 공교롭게도 1위 유영 13살, 2위 김예림, 3위 이문수 선수는 1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의 나이 제한 때문에 참가할 수 없는 선수들이 1, 2, 3위를 입춘 거죠. 하지만 뭐 다음번 올림픽 때는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기다려보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예,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에서는 이상화 선수하고 차민규 선수가 은메달 차지했죠?
예, 이상화 선수가 이 월드컵 3차 대회 500m 1차 레이스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36초 86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 라이벌인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의 0.33초 차로 1위 자리를 내줬고요. 이 남자 500m에서는 차민규 선수가 이 34초 31로 월드컵 대회 첫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일본 언론에서 이 깜짝 은메달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비트코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이 미국 제도권 금융에 진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라는 게 크게 세 가지 정도 단계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도저도 아닌 이건 자산도 금융상품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야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예. 나라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건 그래도 자산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어라는데 요것까지 미국이 간 거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거 화폐잖아요. 그때 정식 화폐다라고 인정한 게 일본까지인데요. 미국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냐?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죠.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선물 상품을 내놓기로 했고요. 오는 18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도 이르면 이달이나 내년 초에 비트코인 선물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나스닥도 내년 상반기 중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선물 상품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비트코인 가치가 오르고 투자자가 늘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예, 교수님은 비트코인 여행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비트코인의 가치가 아하. 각국마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10,000불이 넘었는데. 맞습니다. 예? 1,300만 원까지 한다라고 하죠, 전국에서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미국에선 그거보다 쌀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미국보다는 이제 좀 더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지금 예. 가고 있는데요. 그 동남아 같은 경우 해외 원전 가서 그 비트코인 사오면 거기 수수료가 또 우리나라 상품 거래소보다 좀 싸다라고 해요. 이걸 사가지고 국내에서 팔면 이익이라는 거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다, 광풍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가치가 가격이 참 많이 올랐잖아요.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는 1,000원도 안 했거든요. 지금 얼마죠? 한국에서는 1,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7년 만에 한 20만 배 가까이 뛴 거고요. 만약 7년 전에 100만 원 투자했으면 지금 그 돈이 2천억 원입니다. 믿기지가 않죠.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거. 네, 진짜. 허탈함만 느끼잖아요. 올 들어서만 11개월 만에 11배가 올랐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걱정인 게요. 고등학생도 이거 한대요. 하는 학생이 있대요. 이거 참. 대입 볼 바에 차라리 여기에 용돈 모아서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일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투자에도 위험성 없나요? 한쪽에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상화폐라는 게 디지털 민간 통화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실물이 없다는 게 디지털이고 민간 화폐라는 건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민간에서 통화를 해서 발행을 해서 이걸 채굴한다는 게 이 가상화폐의 특징인데 이 나온 이유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 독재에 대응해서 나온 거거든요. 예. 이유는 또 이렇습니다. 투명해지면서 동시에 거래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각국의 화폐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환율에 따라서 환차익, 환차손 이런 거래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단일 통화, 그것도 하지만 동시대가 아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른바 투명 공개 일기장에 모든 장부를 기입하자. 이른바 블록체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시장이 있으면 다들 좋아하지 않겠냐. 이게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합리화하는 근거거든요. 정말 폭발 성장을 앞으로 하게 될 거다. 대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합니다. 튤립 투자 강풍 다들 아시잖아요. 튤립 한 뿌리에 1억 원 넘은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튤립 그렇게 네. 하나요? 안 하잖아요. 튤립 네. 어디서나 공짜로 준다고 해도 시들 텐데 왜 받겠냐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이런 거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가상화폐 시장에는 경찰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보통 주요 투자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잖아요. 그게 오르고 내린 건 투자자 책임이지만 그게 만약에
뭐 해킹을 당했다거나 이유 없이 꺼지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을 받고 금융 경찰들이 거기에 보호를 해주는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금융당국은 화폐는커녕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킹 사고 얼마 전에 일어났었잖아요. 누구에 보여주지 않고요. 가상화폐 투자는 투자자 책임져 동시에 화폐 보호도 치안도 투자자 책임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달려들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뭐 2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고 뭐 차명 가명 이런 거 하면 더 많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금융당국이 편입하는 정식 화폐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왜 블록체인 시장이라는 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대들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래소 인가제, 이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이나 지금은 지금은 그냥 등록제로 돼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제도 이런 걸 마련할 거다. 이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고민이죠. 만약에 이걸 한다면 규제를 만든다면 이것 자체가 가상화폐에 대한 공인 법적인 허용,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계속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거 좀 어떻게 뭐 조치가 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광풍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주변에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이 해킹 사고가 더 큰 사고가 일어나고 요즘에 뭐 또 보이스피싱도 다 가상화폐로 하고 뭐 거래도 다 가상화폐로 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 오늘도 막판 합의를 시도하기는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하태경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뭐 쟁점은 그 공무원 증원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에 최저임금, 뭐 지원금, 법인세, 부자 증세 등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데 최대 정점인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국민의당이 9,000명 증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거의 가까이 가서 1만 500명으로 줄였거든요. 이 부분에 합의를 이룰지가 오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에 지급되기로 한 아동수당이요. 소득 상위 가정한테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죠? 이것도 내년 예산안 여야 간 논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원래는 이제 정부안은 내년부터 만 0세에서 5세까지는 뭐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이건 육아수당 기존에 지급하는 거 별도죠. 그런데 이제 여야 간의 어떤 합의의 어떤 그 대상으로서 이 아동수당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당과 정부는 뭐 보편적 복지 얘기하면서 아동수당은 다 지급해야 된다라고 출산장려 정책이니까 다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요. 야당에서는 꼭 소득 높은 사람까지 줘야 되냐, 세금 낭비다. 그래서 이른바 얘기는 선별적 복지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겠냐,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여기서 여야에서 모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야가 만약에 내년 예산안 합의를 한다면 이 부분이 어떤 합의의 어떤 그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예산안이 언제 통과가 되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진짜. 오늘 통과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로서 언제로? 이거 늘어지기 시작하면 좀 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연내는 되는 거죠? 최저임금 그 국가 보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매년 줘야 되냐. 그래서 뭐 국민의당은 1년만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참 합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어제부터 당구장하고 스크린 골프장에서 담배 필 수 없게 됐다 그러죠? 교수님도 당구 잘 치실 것 같은데요. 잘 치진 않는데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은 가끔은 가죠. 네, 그게 참 요즘에 다시 부활 그 인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추억 때문에 계속 금연, 식당도 금연, 커피숍도 금연, PC방도 금연이었는데 당구장은 금연이 그동안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당구장도 이제 금연이 됐습니다. 이른바 너구리골 당구장은 일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요. 흡연 부스에서만 필 수 있고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펴야 되는 거죠. 애연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를 물면서 이 큐대를 잡고 그리고 이 골프채를 휘두르고 이런 것 자체가 추억이고 멋이었고 묘미였는데요. 이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 보건복지부는 어제부터 현장 단속을 실시를 했고
내년 3월 2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흡연자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는 물리지 않고 지도만 하고요. 내년 3월 2일 이후부터 만약에 뭐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에서 흡연을 한다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유, 어쨌든 간단하게 끝으로 일본은행들은 평일에 쉰다고 그러네요. 아니, 지금은 다 휴일, 토요일, 일요일만 쉬는데 네. 일단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해서 평일에도 쉴 수 있게 했고 이유는 안 가도 될 온라인 뱅킹이 너무나 늘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한국으로 확산이 될지는 우리나라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정리를 시작하는 첫 번째 출발인데요. 출발 순조롭게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